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네요. 주요한 이유로 불안한 일자리, 경제적인 불안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 여기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은 이진수 교수와 함께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보도한 블룸버그 기사를 포함해서 5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2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으로 발표했는데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네요. 합계 출산율은 이제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이제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이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율이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낮은 출산율은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든가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고요.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한일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일전 축구에 이렇게 출산율이 되면 11명 스타팅 멤버 중에 9명만 나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1980년에 그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2.25명이었는데 네. 2020년에는 1.5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동안에 그 OECD 국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가족 관련 지출이 전체적으로 1980년에 2.98%, 약 3% 가까이 되었었고요. 2017년에는 4.23%,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제적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이코노미스트지 2월 16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스페인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불안한 일자리, 경제적인 불안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느냐, 그런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들, 본인들의 그 경제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일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8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고 또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부모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이제 몰타. 이게 이제 GNP 이제 3만 불 넘는데 여기는 출산율이 1.13명. 근데 이제 몰타라는 나라는 보니까 이제 로마 그 교황보다 더 카톨릭스럽다. 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주는 게 바로 여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둘 확률이 남성보다 30배가 높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남부 유럽에서도 이제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또 보니까 니케이 2월 14일자 기사를 보니까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1.34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제 고민을 오래 한 나라가 되겠는데요. 2021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서베이를 했는데 일본의 부부들이 가장 큰 이유로서 높은 교육비 등을 포함한 그 자녀 양육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녀를 적은 수를 갖는 그런 이유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 합계 출산율이 2020년 1.28명. 그래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2월 9일자에서 중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기사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1979년, 80년에 소위 말하는 한자녀 정책 해가지고 높은 인구 증가율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러한 인구 억제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2020년에 금방 그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1.28명의 출산율 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서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이제 아이를 보다 많이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서 여기서 중국 사람의 그 언급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2명의 자녀를 위한 공간은커녕
자기들을 위한 공간도 구입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요. 그러한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역시 또 자녀들의 교육 등이 높은 것이 출산율이 낮게 된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 이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세계적인 뭐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여성의 그 경력과 이제 여성이 이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양립해야 이제 출산이 늘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코노미스트 2월 16일자 기사에서 그 최근의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이제 최근에 그 경향에 대해서 네. 정리하고 이제 언급한 그런 연구들인데요. 그 연구들을 보면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제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참여 와 더불어 또 경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고 뭐 이제 남녀들이 같이 이제 경쟁하는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러한 그 사회 참여 경력에 대한 관심이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높고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지 못하다. 낮고 이제 그 저하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경력과 그다음에 가족의 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공공에서 육아시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제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이제 그 배우자인 그 남편들이 육아 및 가사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래서 그 남편들이 육아나 가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은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편들이 조금 더 그 참여하는 국가에서는 출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경력과 가족의 양립 가능성이 출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이나 이제 아빠들이 이제 육아에 참여하려면 이게 정신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의 극우파들은 이제 그 페미니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탄탄한 페미니즘 국가, 북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걸 보면 역시 그 사회가 얼마나 그 여성들의 일자리 또 그리고 가족 돌봄과 양립 가능성을 주는가. 네, 출산율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월 16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니까 출산 장려금 같은 일시적인 혜택은 이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출산하면 뭐 얼마를 주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네. 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출산과 양육이라는 것은 어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과정이고 그 부담도 역시 장기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출산 장려금을 얼마 준다거나 한과 같은 그런 조치들은 그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공지의 주지의 어떤 그런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출산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전체 사회와 경제의 그런 구조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전체로 바뀌어야 되는가. 부모들의 경제적 불안정, 그 다음에 높은 주거 비용과 자녀 양육 비용, 경력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지만 국가의 그 출산율이 좀 그래도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아주 장기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헝가리식 그 정책 1가구 3자녀, 3자녀 이상이면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하나 더 가질까 생각도. 근데 이 제안이 이제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이런 자에 거절이 됐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기에는 출산율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운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